오늘 이 시간에는요, 데이터를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예, 저번 시간에 우리 알아봤던 게 뭐냐면 경험적인 논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료를 수집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내가 쓴 논문이 어떻게 하면 타당도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논문을 쓸 때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논문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저희가 알아볼 거는 데이터를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이 논문을 보시면은요,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대상을 모으잖아요. 자료를 수집을 하는데, 논문을 보면은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거를 이제 표로 작성을 해서 보여주곤 하거든요. 그 기술 통계 같이 해가지고서는. 즉, 그렇게 데이터를 표로 작성을 해가지고 제시를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자료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또 제시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즉, 우리가 통계라는 거를 쓸 때요, 통계라는 방법, 기법을 써가지고서는 돌려가지고 결과값을 얻어서 결과를 제시한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조직화하고 좀 요약을 해가지고 표로 좀 나타내보고, 또한 그림으로도 좀 나타내보고, 이런 거 역시도 필요한 단계거든요. 이게 바로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료를 수집을 하게 되면은 자료가 그냥 정말 그냥 숫자로만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 안에 어떠한 특성이 있고 특징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좀 조직화도 해보고 요약도 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그럼으로써 자료가 어떠한 성질이 있고 특성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통계 기법을 또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통계 어떤 그 기법을 써가지고 통계를 돌리는 데 있어서 좀 시작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저번에 제가 예로 잠깐 보여줬던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 보시면 처음에 뭐 연구 대상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여기 보시면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특징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성별은 몇 명이고 몇 %이고 연령은 어떻게 되고 또한 학력은 어떻고 경제 상태는 어떻고 등등과 같이 이렇게 표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제시를 하는지.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을 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선 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런 게 있는가 하면은 그냥 아무거나 랜덤하게 이렇게 제가 찾았어요. 이렇게 보듯이 그림으로 제시를 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이거는 뭐에 관한 내용이냐면요. 상처를 경험을 했는데 누구로부터 상처를 경험을 했느냐라고 이제 설문지를 했었을 때, 지금 이런 방식으로 뭐 엄마에게 16%, 친구에게 47%, 즉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했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이게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간단하게 좀 알아보기 위해서 요약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들은 뭐냐면, 이와 같이 표로 데이터를 좀 조직화하고 그림으로 데이터를 좀 조직하고 요약하고, 이게 오늘 특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계의 종류가 무엇인지, 기술 통계랑 추론 통계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표로 데이터를 제시하는 방법, 그리고 그래프로 데이터를 제시하는 방법, 그리고 숫자로 데이터를 제시하는 방법. 숫자로 데이터를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중심 경향성과 분산, 즉 여러분이 제일 많이 쓰시는 평균, 뭐 최빈치, 중앙값 이런 것들을 말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계산이 돼서 쓸 수 있는지 알아보고요.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SPSS를 통해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고 표를 어떻게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런 숫자로 데이터를 제시하는 방법인 기술 통계를 어떻게 계산을 하고, 이런 거를 실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통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요. 설문지를 통해서 우리가 측정을 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과연 측정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측정이라는 것은 변수들에게 수치, 즉 숫자를 부여하는 과정을 우리는 측정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문지 보시면 다 리커트 스케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숫자로 다 변환을 하는 작업을 갖추죠.
근데 이 숫자로 이렇게 수량적인 속성에 따라서 수치를 부여를 할 때 척도에 따라서 다르게 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척도의 정의를 좀 정확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혹시 저번 시간에 SPSS 하실 때 척도 이렇게 구분하는 거 기억나세요? 마지막에 왜 변수 입력을 하실 때 척도 이렇게 구별해서 꼭 하셔야 된다고 하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척도를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척도가 뭐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게 4가지 정도의 척도가 있어요. 우선은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 이렇게 4가지가 있거든요. 이 척도를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수량적인 속성, 즉 숫자가 의미하는 바에 따라서 이게 위계적인 순서가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는데 명목 척도는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맞아요. 명목 척도는 그냥 이름처럼 그냥 명목, 즉 어떤 대상에 이름을 부여하는 척도예요. 그러니까 성별, 남녀, 아니면은 뭐 인종 등등과 같은 거를 명목 척도라고 하는데 왜 이 명목 척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이 들어가냐면요. 가장 수량적인 속성이 없어요. 즉 뭐냐면 남자한테 1을 부여하고 여자한테 2를 부여를 했을 때 2가 숫자상은 크잖아요. 숫자상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정말 숫자로 그 인디케이터 가르쳐주는 거 정도만 하는 거지 거기에 수량적인 속성이 있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명목 척도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는 SPSS가 제가 알기로는 이 명목 척도와 그리고 그 외적인 척도로만 구별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 매번 변수를 지정을 하실 때마다 척도를 다 지정을 하셨었어야 해요. 근데 요즘엔 제가 알기로는 명목 척도는 명목 척도만 이게 명목 척도다라고 하셔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다른 분석을 쓰실 때 명목 척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량적인 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명목 척도의 예로는 성별, 전공도 그렇겠죠. 그리고 뭐 눈동자 색깔 혹은 지역 이런 것들이 명목 척도의 예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드릴게요. 그 한양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의 전공이 예를 들면 뭐 상담심리학과, 경영학과, 부동산학과 이렇게 있다고 치고 그리고 오늘 통계특강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학생 수를 제가 조사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요. 이와 같은 표를 제가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 자료를 SPSS에다가 입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상담심리학과는 상담심리학과라고 이렇게 한글로 다 쓰진 않아요. 숫자를 부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 2, 3, 4, 5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부여를 한단 말이죠. 근데 SPSS에다가 이게 명목 척도다,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지 않는다면 SPSS는 5가 가장 큰 숫자죠. 그러다 보니까 시니어 비즈니스 학과가 가장 무언가 아무튼 가중치가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SPSS에다가 이거는 명목 척도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거든요. 즉 그 말은 뭐냐면 5가 1보다 크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 단지 그냥 분류를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다 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죠. 다음은 서열 척도입니다. 서열 척도는 이제 크기에 따라서 순서가 부여되는 거를 서열 척도라고 하는데요. 이 서열 척도 같은 경우는 그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학급에서 왜 우리 1, 2, 3, 4, 5, 6, 7 이렇게 등수 매기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서열 척도의 예예요. 근데 이 서열 척도는 아까와는 좀 다르게 1은 당연히 2보다는 위에 있다. 이거는 맞죠. 1등은 2등보다는 나은 거잖아요. 그리고 2등은 뭐 3등보다 학업 수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나은 거고 그만큼 숫자적인 어떤 수량적인 속성은 좀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면은 유목 간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1등과 2등 사이의 차이가 5등과 6등과의 사이의 차이랑 같을까요? 같지는 않죠. 즉 순서만 매길 수 있는 거를 서열 척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척도는 단지 순서의 의미만 가지고 있어요. 이 숫자는.
이거를 이제 서열 척도라고 하고요. 이 서열 척도의 대표적인 또 예가 뭐냐면은 성적 A, B, C, D 나누는 것도 이제 서열 척도가 될 수가 있어요. 보시면 A를 척도를 1로 두고 B를 2로 두고 C를 3으로 두고 D를 뭐 4로 두고 F를 5로 두고 이렇게 뒀을 경우 이거는 순서만 그냥 나타내는 것이지 A하고 B 사이의 간격과 C하고 D 사이의 간격이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즉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1, 2, 3, 4, 5라는 그 숫자는 단지 서열만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등간 척도예요. 지금 이렇게 나열되는 척도들은 관계가 어떠냐면 위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점점 더 수량적인 속성이 더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제 등간 척도는 아까와는 또 다르게 서열 척도처럼 숫자적으로 순서의 의미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은 유목들 간의 차이도 같은 거를 이제 등간 척도라고 해요. 그래서 등간 척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온도 아니면 여러분 이제 리컬트 스케일 많이 쓰시죠? 리컬트 스케일이 대표적인 이제 등간 척도의 예로 쓰이게 됩니다. 자연과학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비율 척도예요. 비율 척도는 더 수량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 0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무게라든지 키라든지 그럼 0kg 뭐 0이라는 값이 존재를 하잖아요. 이걸 바로 이제 비율 척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0이라는 값이 존재를 하게 되면은 이 수치상 수학적으로 덧셈, 뺄셈, 나눗셈, 곱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높은 수량적인 속성을 가진 비율 척도고 대부분 이제 자연과학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척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척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척도와들 관계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속성, 즉 속성에다가 수치를 부여를 하는 그런 과정을 측정이라고 하고 이 측정에서 척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척도는 수량적인 속성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이게 명목 척도는 서열 척도보다 좀 더 적은 수량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등간 척도는 서열 척도보다 더 많은 수량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통계의 종류가 무엇인지 좀 설명이 들어가기 전에 척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알아볼 거는 통계의 종류가 좀 무엇인지 좀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넣었는데요. 통계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술 통계랑 추론 통계. 보통 여러분이 막 T테스트, 아노바 뭐 이런 거 돌리시잖아요. 그런 거는 추론 통계예요. 추론 통계라는 거는 뭐냐면은 모집단이 있고 우리가 모집단을 다 접근을 하기가 힘드니까 모집단으로부터 어떻게 하죠? 표본을 뽑죠. 표본을 뽑아서 표본을 가지고서 그냥 조사를 한 다음에 표본에서 나온 값을 가지고서는 모집단을 추정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 추론 통계라고 해요. 근데 이제 기술 통계는 뭐냐면 오늘 알아보는 게 기술 통계인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데이터를 막 수집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가 수집되어 있는 거는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좀 정리도 좀 해보고 그림도 좀 그려보고 표도 좀 그려보고 해서 이 데이터가 어떤 특징이라든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아보고 이런 게 바로 기술 통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통계는 빈도 분포, 그래프, 푸 이런 것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기술 통계에 대해서 좀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습을 하실 때 SPSS로 어떻게 기술 통계 값을 다 얻어낼 수 있는지 자세하게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빈도 분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예, 이게 이제 예를 한번 드릴게요. 이게 50명 학생들의 중간고사 점수예요. 저희가 50명한테 학생들의 중간고사 점수를 다 얻었다고 쳐보세요. 계속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자료가 이렇게 있으면 전혀 뭐 이거 갖다가 뭐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쵸? 이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50명의 자료를 가지고서는 좀 무슨 특성이 있지? 한번 하면서 내가 좀 살펴보고자 싶을 때 이제 빈도 분포를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빈도 분포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와 같은 점수가 있을 때 점수가 가장 낮은 점수부터 높은 점수까지 배열을 한 다음에 그 점수를 맞은 학생들을 개수를 그냥 세는 거예요.
그래서 빈도값을 조사를 하는 거죠. 즉 이와 같이 예를 들면 이 자료는 20명의 학생들의 퀴즈 점수잖아요. 이 퀴즈 점수에서 이렇게 자료만 접했을 때는 이게 이 자료가 뭘 이야기하고 있지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조직화하고자 빈도 분포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밑에다 놓고 가장 높은 점수를 위에다 놓은 다음에 각각의 점수가 몇 개인지, 몇 명이 그랬는지를 이제 개수를 세서 빈도표에다가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이 자료보다는 이 표를 보면은 적어도 8점을 맞은 학생들이 제일 많구나. 5점을 맞은 학생은 하나도 없구나. 10점을 맞은 학생이 2명 정도 되는구나. 등과 같이 조금은 더 조직화된 자료 제시법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빈도 분표를 아까 이렇게 작성을 할 때요. 이와 같이 빈도를 작성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나아가서 이 빈도를 좀 더 계산을 해가지고 누적 빈도는 어떻게 계산을 하시는지 아시죠? 이게 그냥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4점 맞은 학생이 1명이었고 5점까지 맞은 학생은 몇 명이 되는지 6점까지 맞은 학생은 몇 명이 되는지 7점까지 맞은 학생은 몇 명이 되는지 그냥 합쳐서 또 이렇게 제시를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점이 됐을 때는 총 인원수가 되겠죠. 10점 밑으로 받은 학생은 20명이다. 즉 이와 같이 계속 설명드릴 것들은 뭐냐면 그냥 다른 방식으로 제시하는 방법들이에요. 데이터를. 다른 방식으로 조직하고 다른 방식으로 요약을 해서 제시하는 방법들이거든요. 또 어떤 식으로도 제시를 하기도 하냐면은 프로포션, 비율을 계산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시는지 아시죠? 전체 인원수를 우선은 계산을 한 후 각각의 점수에서 각각의 빈도에서 전체 인원수로 나누면 비율값이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원이 20명이니까 4점을 맞은 학생이 1명 있잖아요. 그래서 1 나누기 20을 해서 0.05. 이걸 딱 보면은 이거 역시도 상대적으로 비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8점을 맞은 학생의 비율이 제일 많았구나. 이 학생들에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이런 거 계산하실 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빈도 분포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논문에도 쓰실 수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계산하시는지 아시면 논문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하실 때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좋아졌기 때문에 SPSS에서 가시면 다 알아서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게 각각의 점수와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는 아셔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빈도도 계산을 할 수 있고 누적 빈도도 계산을 할 수 있고 비율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율 역시 누적 비율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역시 그냥 더하시면 되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뭘 계산을 할 수도 있냐면은 백분율. 백분율은 또 어떻게 계산하시는지 아시죠? 비율에서 곱하기 100을 하면 백분율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 비율이 있고 거기서 곱하기 100을 해서 백분율을 계산을 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쉬운 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반응이 너무 없으셔서 지금 되게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건가? 어떻게? 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이걸 그냥 단지 어떻게 숫자적으로 표현을 하는지 방법이 그냥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백분율에 속하는 거예요. 이거 역시 SPSS를 돌리면 값이 다 계산을 해서 나와요. 이제 단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 뭐냐면 보고 나서 이게 무엇인지는 아셔야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빈도분표 예를 보여드리려고 예를 여기다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각 점수예요. 점수 구간이 있고 그 점수를 보면 그 점수에서 빈도값을 아실 수 있어요. 즉 이 점수 구간에는 한 명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빈도값, 즉 점수의 빈도를 나타내는 빈도값을 가지고서는 누적 빈도값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50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정원이 이 50명을 가지고서는
상대적인 비율값 역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인원을 이용을 해서 그 빈도값 나누기 전체 인원을 하면은 상대적인 비율값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누적 비율값을 계산을 하실 수 있고요. 이 비율값을 계산을 한 거를 가지고서는 곱하기 100을 하면 백분율을 계산을 할 수 있고요. 누적 비율값을 가지고선 곱하기 100을 하면 누적 백분율을 역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값들이 사실은 되게 간단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많은 아까보다는 좀 다르게 좀 조직화되고 요약된 자료의 제시법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조직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표로 제시를 할 수 있고 표로 자료를 좀 더 조직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도표로 해서 자료를 조직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봤던 거는 그냥 빈도 분포라는 표를 이용을 해서 자료를 조직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면 이렇게 빈도 분포 작성하실 수 있으시겠죠? 꼭 제가 막 이렇게 엑셀을 직접 이렇게 종이를 가지고 계산을 하지 못하더 하더라도 SPSS라든지 엑셀을 돌려서 이제 자료값을 얻으시면 그 각각의 그 빈도 분포에서 숫자들이 의미하는 반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논문을 쓰실 때 보면은 초기에 이 빈도 분포를 많이 이용을 해요. 다음으로는 도표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통해서 자료를 또 조직을 하고 표현을 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 도표는 막대 도표, 파이 도표, 히스토그램, 빈도절선 도표, 누가 백분율 빈도 곡선 등이 있어요. 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게 뭐냐면 히스토그램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근데 이제 뭐 파이 도표나 막대 도표 이런 것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이 도표를 결정을 하는 요인은 내 자료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또 다른 요인이 있다면 척도예요. 저희가 척도 배웠죠. 명목 척도, 뭐 서열 척도 이런 거 배웠죠. 파이 도표나 막대 도표는 명목 척도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이상의 서열 척도라든지 등간 척도 이런 경우에는 히스토그램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요인으로서 도표를 결정을 합니다. 내 그 자료를 특성을 얼마나 잘 나타낼 수 있을까를 이용을 해서도 도표를 선택을 하고요. 또한 척도를 보고서도 도표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도표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파이 도표예요. 파이 도표 많이 보셨죠? 그냥 모양이 그냥 파이 모양이고 그 중에서 그게 차지하는 비율이 파이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 같은 경우에는 인종이거든요. 인종이 얼마만큼 차지를 하느냐라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 보시면 그냥 화이트 있고 히스패닉이 있고 뭐 에이시안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고 아 화이트가 68%나 되고 정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지금 혹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인종이 무슨 척도에 속하죠? 그쵸, 명목 척도죠. 그래서 파이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기에 적절을 했던 거예요. 그 막대 도표도 역시 명목 척도에 많이 쓰여요. 이게 이제 막대 도표의 예인데, 이 예는 뭐냐면 가장 좋아하는 음식점이 어디냐 이렇게 조사를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칙이라고 불리우는 레스토랑을 좋다고 말을 한 학생의 수는 9명이었고, 코압이라고 불리우는 레스토랑을 좋다고 한 학생은 1명이었고 이렇게 빈도값을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나타낸 것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은 히스토그램이에요. 히스토그램은 보시다시피 막대 그래프랑 상당히 모양이 비슷하죠.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간격이 없죠. 그 막대들 사이에서 간격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숫자들이 다 연속된 숫자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열 척도 이상 혹은 등간 척도 이상에서 히스토그램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얘가 뭐냐면요. 점수예요. 밑에 있는 게 점수고 그 점수를 받은 학생들의 숫자를 조사를 해서 히스토그램으로 그린 거거든요. Y축은 빈도가 돼요. 개수. 그리고 X축은 점수가 돼요.
그래서 이 히스토그램을 해석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면 되냐면 여기 보시면 4 있죠? 4점을 맞은 학생의 숫자는 몇 명인지 1명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6점을 받은 학생의 숫자는 2명이죠. 네. 이게 바로 히스토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SPSS 실습을 하실 때 보여드릴 거니까 그럼 이제 그래프도 그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그래프를 제시하는 게 좋은 것이고 적절한 것인가는 두 가지, 즉 내 자료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래프 그리고 척도, 무슨 척도인지. 만약에 이게 명목 척도였다면 그냥 막대 그래프를 그렸었던 게 더 옳았던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점수니까 점수는 계속 연속된 변수잖아요. 점수 같은 경우는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게 좋은 거죠. 다음은 빈도절선 도표인데 이 빈도절선 도표는 히스토그램 보셨잖아요. 앞에 그 히스토그램을 가운데 이 네모난 상자에서 가운데 있는 점을 딱 찍어서 그냥 연결을 하시면은 이 빈도절선 도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다른 방식의 또 도표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걸 보시면 역시 70점 맞은 학생이 꼭지점이 4니까 4명이구나. 94점을 맞은 학생은 1명도 없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전반적으로 자료 분포 모양이 어떻게 됐는지 또 보실 수 있죠. 그리고 85점 맞은 학생들이 제일 많았구나.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누가 백분율 빈도곡선인데요. 누가 백분율 빈도곡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까 빈도 도표 분포 그 도표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거기에서 비율도 계산하시고 백분율도 계산을 하시고 누가 비율도 계산을 하시고 누가 백분율도 계산을 하셨잖아요. 그때 그 누가 백분율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누가 백분율 빈도곡선이 돼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좋냐면요. 추세를 좀 알 수 있는 거. 그쵸? 얼마만큼 빨리 이렇게 상승이 됐고 어느 부분에서는 좀 적게 상승이 됐고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음에 저희 뭐 봤죠? 빈도도표 보셨죠? 표로 정리를 해가지고선 자료를 정리하는 법을 보셨고요. 두 번째는 그림으로 정리를 해가지고선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을 보셨어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게 뭐냐면 숫자를 통해서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어요. 표, 도표, 그리고 숫자예요. 이제 저희가 알아볼 거는 숫자를 통해서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을 알 건데 숫자를 통해서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집중 경향치랑 분산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평균, 최빈치,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료를 그렇게 평균이라는 숫자를 하나를 딱 제시를 하면 하나의 숫자로 저희가 이렇게 많은 자료를 수집을 한 거를 가지고 특성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하나의 숫자로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집중 경향치라는 거는요. 집단 혹은 우리가 자료를 수집을 했을 때 전체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서술을 하는데 하나의 요약된 숫자로 하는 것을 집중 경향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하나를 딱 받았을 때 사람들이 야, 이 자료의 중심값은 어디 있어? 이 자료의 평균은 뭐야? 이 자료에 있었는데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 점수는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는 게 집중 경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집중 경향치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최빈치, 중앙치, 평균치. 이 3가지 종류가 있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최빈치는 그냥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점수를 최빈치라고 해요. 최빈치는 되게 간단히 하시죠. 간단히 계산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자료를 받았을 때 최빈치는 뭔가요? 1이죠. 너무 간단하죠.
네, 그래서 최빈치는 그냥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점수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적게 쓰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점수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무엇이었고,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저희 왜 퀴즈를 봤었을 때 가장 많이 점수를 얻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점수를 얻은 게 무엇인지 알아볼 때 최빈치 같은 경우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도표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이런 도표 같은 경우에 최빈치를 찾아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동그라미 미리 쳐놨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아시겠어요? 그쵸? 자, Y축은 주로 뭘 나타내죠? 빈도를 많이 나타내요. 이 그래프도 역시 Y축은 빈도를 나타냈고요. X축 같은 경우에는 점수나 숫자를 나타냈다고 쳤으면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지고 있는 것, 즉 6. 여기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6. 이게 바로 최빈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표를 받거나 숫자를 보거나 했었을 때 최빈치를 찾아내실 수 있으시겠죠. 네. 다음은 중앙치예요. 중앙치는 혹시 아세요? 중앙치. 많이 중앙치는 그냥 자기 이름이 그냥 나타내고 있어요. 중앙에 있는 값을 중앙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물리적으로 중앙에 있는 값. 그걸 바로 중앙치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중앙치는 뭐가 될까요? 전혀 문제 없으시죠? 찾아내는데 그냥 숫자상 가장 중앙에 있는 위치에 있는 숫자가 바로 중앙치예요. 그러면 만약에 짝수개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자료에서는 중앙치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7과 8, 즉 중앙에 위치하는 두 숫자를 가지고 반절을 나누는 게 중앙치 값이 돼요. 그 중앙치라는 거는 자료를 내가 받았을 때 그냥 중앙에 있는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치를 계산할 때는 제일 먼저 그냥 자료를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게 첫 번째 순서고요. 순서대로 다 나열을 한 다음에 그냥 정말 중앙에 있는 값이 무엇인지 찾아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중앙치가 됩니다. 이런 경우도 중앙치 값을 찾아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같은 숫자가 나열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냥 물리적으로 중앙에 있는 값이 중앙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이 중앙치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문제 없으세요? 네. 자, 여기서 최빈치 값은 뭐죠? 8이고 중앙치 값도 8이에요. 자, 여기서 집중경량치에서 최빈치랑 중앙치까지 배우셨는데 마지막엔 평균이거든요. 평균은 잘 알아두시는 게 정말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T테스트, 아노바 이 모든 게 다 평균을 가지고선 집단을 비교를 하고 평균을 가지고선 결과값을 얻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시작점이 가장 출발점이 되는 게 바로 평균이기 때문에 평균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평균은 그냥 간단히 모든 점수들을 다 더한 다음에 그 자료수의 값으로 나누면 평균이라고 해요. 그걸 바로 우리는 평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왜 최빈치도 있고 중앙치도 있고 평균도 있는데 굳이 평균을 가지고 두 집단을 비교를 하고, 그쵸? T테스트나 아노바나 다 평균을 가지고 하잖아요. 이 평균이 가장 샘플링 에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모집단이 있으면 모집단에서 표본을 막 갖고 오죠. 표본 A를 가지고 오고 표본 B를 가지고 와요. 표본 A를 가지고 왔어요. 자료를 수집했어요. 거기서 평균값을 구하고 최빈치 값을 구하고 중앙값을 구했어요. 그리고 또 모집단에서 표본 B를 또 뽑았어요. 표본 B를 새로 뽑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평균값도 구하고 중앙치도 구하고 최빈치 값을 구했어요. 또 뽑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구했어요. 그랬을 때 이 각각의 표본들 각각의 평균이 있고 최빈치 값이 있고 중앙치 값이 있잖아요. 표본에 따라서 가장 변동이 적은 값이 평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을 많이 써요. 이걸 바로 샘플링 에러라고 하는데, 샘플링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에러. 샘플링을 함으로써 생기게 되는 에러가 가장 적기 때문에 평균값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평균치라는 거는 정말 산술적으로 되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의미를 뭐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평균을 계산을 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공식 보시면 어떻게 좀 이해가 되세요? 공식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 x라는 거는 자료값을 나타내고요. 자료를 보고 자료를 다, 여기 i는 자료의 그 순서를 나타내요. 그래서 자료를 쫙 다 더했다라는 거. 이게 서메이션이라는 그 공식이죠. 자료를 다 더한 다음에 자료의 개수로 나눴다. 그러면 x바라고 해서 평균치가 됩니다. 여러분이 통계를 하실 때 꼭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심볼이거든요. 이걸 보고 아, 요거는 평균을 의미하는 거구나. 아, 요것도 평균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거는 정말 외우셔야 돼요. 영어에서 단어 외우듯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x 같은 경우에는 샘플, 즉 표본을 가지고서 우리가 평균값을 계산을 하거나 표본을 가지고서는 분산을 계산을 하거나 그럴 때 영어 알파벳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여기 이거 뮤예요. 이렇게 소가 무하고 울 때처럼 뮤하는 뮤인데 안 웃기군요. 이 뮤는 그릭 레터죠. 그릭 레터는 주로 population, 즉 모집단을 나타낼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알파벳은 샘플, 그리고 모집단은 그릭 레터로 나타냅니다. 이게 둘 다 평균을 의미해요. 하지만 첫 번째 거는 샘플의 평균이고 두 번째 거는 모집단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구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평균은. 즉 모집단도 역시 모집단에 속해 있는 모든 자료를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시면, 모집단의 자료수로 나누시면 이 모집단의 평균이 나옵니다. 자, 이제 예를 한번 드릴게요. 이거 평균 계산하실 수 있으시죠? 다 더한 다음에 이제 숫자가 6개 자료니까 나누면 7.33이에요. 아까 전에 여기 중앙값이 뭐였죠? 8이었죠. 최빈치는 8이었죠. 평균은 7.33이에요. 이렇게 각각 달라요. 근데 이제 평균이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게 그 샘플링 에러가 되게 적기 때문에, 즉 표본을 매번 뽑아가지고 평균을 계산을 했을 때 평균의 차이가 가장 적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지만 평균이 또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 단점이 뭐냐면 되게 극단적인 값에 굉장히 민감해요. 혹시 왜 그런지 아실 것 같아요? 모든 값을 다 더한 다음에 자료수를 나누기 때문에 극단적인 값에 되게 민감해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 자료나 이 자료나 이 자료를 보시면 값이 조금 달라지는 게 앞부분에, 그리고 뒷부분에, 그리고 여기 보면 마지막 자료는 갑자기 극단적인 값이 들어갔죠. 다 비슷비슷한데 극단적인 값이 하나 들어감으로 하여금 평균이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엄청 뛰는 걸 볼 수 있죠. 그치만 중앙값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그쵸? 왜냐면 마지막에 그 숫자만 극단적으로 하나 바뀌었기 때문에. 최빈치도 마찬가지예요. 즉 극단적인 값의 최빈치나 중앙값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평균은 극단적인 값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점을 시사를 하는 게, 나중에 여러분 t-테스트나 아노바나 이런 거 돌리실 때 두 집단이 차이가 있게 나왔어. 근데 알고 봤는데 극단적인 값이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즉 저희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는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정상적인 분포가 아니라는 거죠. 밖에 떨어져 있다고요. 여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떨어져 있는 아웃라이어인 거예요. 즉 극단적인 하나의 숫자 때문에 저희 지금 t-테스트를 딱 돌렸더니 두 집단 차이가 나왔다. 유의미한 값이 나왔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평균이 그런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통계를 돌리기 전에 꼭 자료를 이렇게 특징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냥 평균값 구하시고 그냥 t-테스트 돌리시고 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 전에 빈도 분포도 좀 보시고 그래프를 좀 그려가지고서는 히스토그램도 좀 보시고 플랫도 좀 찍어보시고 하셔서 거기에 극단적인 값들, 정상 분포에서 벗어난 극단적인 값들이 있는지 안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문지를 정말 잘 만들면 그런 극단적인 값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설문지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극단적인 값을 체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혀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자료를 그냥 코딩을 하면 미리 코딩을 할 때부터 잡아내면 참 좋지만 아무 생각 없이 자료를 코딩을 한다든지 아니면 코딩하는 그 절차를 다른 사람들한테 맡겨서 자료만 그냥 받아봤다든지 하면은 그런 극단적인 값들을 찾아내기가 힘들거든요. 미리 발견을 해서 없애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표도 그려보고 표도 작성을 해보고 하면서 극단적인 값을 잡아내는 과정을 걷는 겁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값은 평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평균에 영향을 미치면 나중에 뭐 t-테스트라든지 아노바와 같은 추론 통계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역시 이 중심 경향치들은요. 네. 그쵸. 만약에 우선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냥 딱 보고 무조건 제거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아이디 넘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가 뭐 설문지를 돌리셨다면은 한 사람이 굉장히 극단값을 가졌으면 그 아이디 넘버가 있으니까 한번 돌아가셔서 그 사람이 체크한 설문지 내용을 한번 보시고 딱 누가 봐도 이 사람이 그냥 1번부터 50번까지 5로만 다 체크를 했구나. 이런 거 필요한 자료는 아니잖아요. 그쵸? 뭐 1번부터 50번까지 다 0으로만 체크를 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거를 해야죠. 근데 어쩔 때에는 때로는 이 극단적인 값이 뭔가를 제시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논의점을 제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뭐 조금은 그러니까 그거 역시 배제를 안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버리시기보다는 그 자료값을 한번 다시 가서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거는 아니구나. 이건 내가 이제 추출하려고 하는 표본의 대상이랑 거리가 멀구나 라는 것을 판단이 되시면 없애셔야죠. 설문할 때부터 벌써 이렇게 불성실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설문할 때부터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매번 뭐 설문할 때부터 그 불성실한 거를 되게 체크를 하기가 힘드신 경우도 있죠. 그리고 왔는데 결국 이제 데이터를 코딩을 해서 봤는데 극단적인 값이 나올 때도 있고 그럴 경우에 이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경우가 정말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데이터를 코딩을 한 다음에 바로 그냥 t-테스트 돌리거나 그러시는 건 제가 권하지 않는 사항이라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역시 이런 다른 질문 혹시 있으세요? 네. 이 중심 경향치가 척도에 따라서도 이제 계산하는 게 많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은 최빈치 같은 경우에는 명목 척도에 많이 쓰여요. 가장 좋아하는 것. 예를 들면 뭐 신발 브랜드 같은 거를 선호도를 조사했다고 쳤을 때 가장 좋아하는 신발은 그럼 가장 좋은 최빈치가 가장 많이 나온 거, 즉 빈도수가 가장 높은 거, 그게 바로 그게 되겠죠. 저희가 원하는 연구. 즉 최빈치는 명목 척도에 많이 쓰고요. 중앙치는 순서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에 많이 쓰이고 있고 평균치는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에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 주로 돌리는 게 리커트 스케일로 많이 돌리시고 그게 이제 등간 척도고 그래서 또 평균치를 많이 쓰기도 하고 또한 그 샘플링 에러가 가장 적기 때문에 평균치를 많이 씁니다. 저희가 이제 이 시점에서는 이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t-테스트나 아노바나 이런 거 돌리실 때 보면 통계라는 거는 꼭 돌리시기 전에 꼭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통계는 항상 가정이 있거든요. 이 가정이 맞아 떨어졌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사실 논문을 이렇게 심사하시는 분들은 통계를 공부하셔서 논문을 심사하시는 분들은 보시고 나서 이게 t-테스트를 돌리셨는데 얻은 자료값이 t-테스트를 돌리기에 적합한 자료였나? 라는 거를 묻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t-테스트에는 가정이 있어요. 모든 통계에는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이 맞았나 안 맞았나. 근데 요즘에 사실 좀 무시하시고 잘
염두하시지 않으시고 가정 조사를 안 하세요. 가정에 맞아 떨어졌는지. 근데 어떤 논문에서 어떤 통계를 돌리기 전에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돌려도 되는지 가정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대표적인 가정이 뭐냐면 정상분포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정상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아닌지. 정상분포를 안 이루고, 그러니까 정상분포에서 정말 너무 벗어난 경우에는 t-테스트 돌리시면 안 돼요. 그런 아노바 이런 거 돌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거에 관련된 것은 이제 통계를 시작을 하면은 설명을 드리고요. 정상분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정말 정확한 정상분포인 경우에는 평균치, 중앙치, 최빈치가 같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정상분포라고 보기엔 힘들죠. 제가 정상분포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와 같은 분포 같은 경우에는 평균치나 중앙치가 같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지만 어때요? 두 개의 최빈치가 존재하고 있죠. 네. 지금까지 중심 경향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변산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분산이랑 표준 편차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변산도라는 게 우선 무엇인지 알아보려면요. 변산도 같은 경우는 자료가 얼마만큼 흩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자료가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는지를 하나의 숫자로 요약해서 정리해 주는 것을 변산도라고 하는데 종류는 범위, 사분 편차, 분산,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거는 분산이랑 표준 편차를 많이 쓰이고 있죠. 다시 설명드리면 이거는 자료가 어떻게 얼마만큼 흩어져 있는지 정도를 알려주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료가 많이 흩어져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점수에 모여서 흩어져 있는지 그거를 알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하나 예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평균치는 두 개가 어떤 것 같아요? 그쵸, 같죠? 같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변산도는 어떤 것 같아요? 다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평균치에 굉장히 모여있는 거를 보실 수 있고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평균치에 이 그래프에 비해서는 더 많이 흩어져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죠. 즉, 제가 이거를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자료를 설명하는 방법이 이렇게 평균치나 최빈치 이런 중심 경향치 말고도 변산도를 통해서도 이렇게 자료를 특징을 설명을 해낼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그래프 보시면 어때요? 두 개의 집단이 있는데 두 집단이 분포도는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는 같죠. 하지만 평균은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변산도를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는 분포라는 게 있어요. 레인지인데 레인지는 그냥 너무 간단해요. 가장 높은 점수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빼면 분포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자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가 10점이죠. 그리고 가장 낮은 점수는 1점이잖아요. 그래서 10점 - 1 해가지고 9점. 이게 바로 분포예요. 즉 자료가 그냥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가장 높은 점수는 뭐고 가장 낮은 점수는 뭐고 그리고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다음은 사분편차인데요. 사분편차는 뭐냐면 자료를 쫙 나열을 한 다음에 4개의 점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1점 부분이랑 3점 부분을 서로 뺀 다음에 그리고 2분의 1 한 값이 사분편차거든요. 이 사분편차는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게 제가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이렇게 자료를 우선 막 나열을 해요. 그 다음에 3등분으로 나눠요. 그러면 이 점이 Q3, 그러니까 세 번째 점이 되는 거고 이 점이 첫 번째 점이 돼요. 그러면 이 점이랑 이 점을 빼요.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사분편차인데 사분편차도 역시 이게 SPSS를 돌리면 계산이 나오는데 얘가 어떤 면에서 좋은 거고 왜 쓰이는지가 좀
저희한테는 중요하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위에 25%랑 아래 25%를 없애는 거예요. 중앙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서는 분포들을, 그 변산도를 보는 거거든요. 즉, 너무 극단적인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사분 편차가 좀 더 신뢰도 있는 변산도의 값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윗부분이랑 아랫부분을 없애니까요. 다음은 분산입니다. 저 분산이랑 표준편차 부분부터는 좀 집중을 하셔서 들으셔야 되는데, 이제 평균처럼 분산이랑 표준편차도 앞으로의 그 추론 통계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고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분산은 우선 이렇게 S제곱 이런 식으로 쓰이거든요. 역시 이게 심볼인데 꼭 외우셔야 하고요. 분산의 정의는 자승화된 편차 점수들의 평균치. 어렵죠? 근데 사실 이거는 공식을 그냥 한글로 풀이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공식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편차 점수고요. 편차 점수를 자승을 한 다음에 평균을 구한 것을 분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편차 점수를 구하셔야 돼요. 편차 점수를 구했다는 건 뭐냐면 자료값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고 치면 평균, 이게 뭐였죠? 평균이죠. 평균과 각 자료값의 차이를 편차 점수라고 그래요. 즉,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각 자료가 평균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거리값을 계산을 하는 게 바로 편차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보면은 8이 자료값이었고 14가 평균이라면 8-14 해서 -6 이렇게 편차, 거리를 구하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이 편차 점수는 다 더하면 0이 돼요. 이거는 평균의 속성이에요. 왜냐하면 평균으로부터 거리를 구했기 때문에 양옆으로 평균이라는 게 사실은 그 균형 포인트거든요. 균형점. 그래서 이 편차 점수를 다 더하면 0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수식 계산이 어렵잖아요. 0을 하면 제곱을 해봤자 또 0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각 편차 점수 있죠. 각 편차 점수를 제곱을 해요. -6을 제곱을 하면 36이잖아요. -1을 제곱을 하면 4. 이런 식으로 제곱을 한 후 그 편차 점수를 자승한 값을 다 더해요. 여기 서메이션 이퀘이션 있죠? 그걸 가지고 개수로, 자료수, 이 자료수로 나누면 분산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분산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어요? 즉 사실은 한마디로 말해서 분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평균점으로부터 자료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거를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처음에 편차 점수를 계산을 하니까 다 0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승을 한 다음에 다 더해서 평균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료를 나누면. 그리고 이거를 자승을 해가지고서는 다 더해서 자료수로 나왔잖아요. 그게 분산이었고 자승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스퀘어 루트를 해주면은 자승을 없애주는 거예요. 스퀘어 루트를 해주면 그게 바로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이퀘이션을 보면은요. 여기 이게 자료에서부터 평균을 뺀 값이니까 편차 값인 거는 이제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제곱을 한 거 이해가 되시죠? 그걸 다 더했어요. 다 더한 다음에 자료 개수가 10개면 10, 10으로 나누고 9개면 9개, 9개로 나눠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샘플, 즉 표본을 이용을 했을 때는요. 이 분산값을 구할 때 자료 개수 -1로 나누어요. 제가 왠지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이거는 이런 거는 이제 바이어스 된 값을 얘네가 만약에 그냥 1을 이런 거면은 사실 이제 통계에서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을 반복을 해가지고선 통계의 그 모집단의 분산과 가장 가깝게 만들 수 있는 공식이 무엇인지를 계속 개발을 하거든요. 근데 n-1을 해야만 그 바이어스 되지 않는 값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즉 모집단에 가장 가까운 분산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n-1을 해요. 근데 주로 우리는 모집단을 다 관찰을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모집단의 분산도 역시 계산을 할 수가 없죠. 불가능한 상황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을 주로 가지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 평균에 있는, 표본을 가지고 많이 계산을 하는데, 그 표본의 분산값이 모집단의 분산에 가장 가깝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저런 공식을 써야 된다 하면서 이제 통계학자들이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리거나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공식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분산값을 계산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되는데, 모집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평균 계산을 하는 것처럼 자료값에서 n-1을 하지 않고 그냥 자료값으로 나누시면 돼요. 이거 보시면 이제 계산은 하실 수는 있으시겠죠. 그리고 분산에서 보시면 이 앞에 심볼, 여기는 표본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을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모집단 같은 경우에는 그릭 레터를 이용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사실 정말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편차예요. 왜냐면 이 편차를 가지고서 나중에 뭐 아노바라든지 t-테스트 이런 거를 가지고 많이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편차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좀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변산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은 여기가 평균값이 있으면 평균에서부터 자료값이 얼마나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고요. 평균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저울 같은 거를 생각을 하시면은요, 평균은 자료를 다 저울에 올려놨을 때 이렇게 딱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게끔 하는 중간적인 표현, 중간 위치가 바로 평균이에요. 수량적으로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평균으로부터 자료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편차를 구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는 분산을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함으로써 평균을 중심으로 작은 변산도가 있는지, 평균을 중심으로 큰 변산도가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분산처럼 이 심볼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S랑 시그마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꼭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S라고 이렇게 알파벳으로 나타나 있는 이것은 샘플을 가지고선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할 때 그러고요. 이 시그마는 그릭 레터인데요. 그 그릭 레터는 파퓰레이션을, 즉 모집단을 가지고선 표준 편차를 계산을 했을 때 사용을 합니다. 표준 편차의 정의는요, 분산에서 제곱근을 취함으로써 다시 최초의 측정 단위로 표현을 하는 측정치로 돌아감, 그거를 이제 표준 편차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보시면 아까 우리 편차 계산했던 거 기억나세요? 편차 어떻게 계산했는지 기억나시죠? 네, 각각 자료에서 평균 값을 뺐잖아요. 그 다음에 그 편차를 다 더하면 뭐가 됐죠? 0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각각 편차값을 제곱을 했죠. 그 제곱을 했기 때문에 측정 단위가 제곱으로 늘어났어요. 거리가. 그래서 그거를 다시 예전에 측정 단위로 돌아가기 위해서 분산을 구한 거에서 스퀘어 루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표준 편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 보시면 이게 바로 공식인데요. 여기 이제 편차값이 계산이 되시죠? 편차값을 계산을 하고 제곱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다 더했고, 그 다음에 n-1 샘플이니까요. 지금 n-1을 한 후 여기까지가 분산인데 여기다가 스퀘어 루트를 해준 것, 이게 바로 표준 편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집단의 표준 편차 역시 구하는 게 똑같아요. 이게 바로 모집단의 분산이잖아요. 편차값을 구한 다음에 제곱을 해주고 다 더한 다음에 자료수로 나눈 후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해주면 모집단의 표준 편차, 즉 시그마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표준 편차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샘플링 에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아까 제가 어디에서 샘플링 에러, 즉 표본 오차를 설명드렸는지 기억나세요? 그쵸, 평균에서. 아, 너무 똘똘하세요. 다 기억하시고. 그 평균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뭐냐면, 예를 들면 이게 바로 모집단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집단에서 제가 표본을 이렇게 뽑았어요. 랜덤하게. 아주 무선적으로 표본을 뽑았어요. 근데 보시면 알다시피 이제 색깔을 조금 보세요. 색깔이 다른 자료를 의미한다고 보세요. 어떤 경우에는 빨간색이 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녹색이랑 흰색으로만 좀 많이 채워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정말 모집단을 좀 많이 대표할 만큼 이렇게 잘 된단 말이에요. 이 자료들로부터 해서 제가 각각 여기서도 평균을 계산하고, 중앙값을 계산하고, 최빈치를 계산을 하고, 범위도 계산을 해보고, 사빈위도 계산을 해보고, 또 분산이랑 표준 편차도 계산을 했어요. 이 표본을 가지고, 이 자료수를 가지고 또 똑같이 다 그 평균, 최빈치 등등을 다 계산을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계산을 했어요. 그랬을 때 평균이 가장 그 차이가 적다. 다른 표본에 비해서. 그걸 바로 표본 오차가 가장 적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평균값이 표본 오차가 가장 적은 값 중에 값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평균값을 가지고서는 많이들 그 다음 단계의 더 높은 통계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끝나기 전에 모집단이랑 표본 사이에서 이 통계치가 심볼이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이거는 뭘 가리키는 거였죠? 그쵸, 평균이에요. 뮤예요. 소가 우는 거요. 뮤. 그리고 이거는 표본의 평균. 그쵸? 알파벳에다가 위에다가 바가 있는 거. 그리고 이건 뭐였죠? 시그마인데 시그마가 뭘 가리키는 거였죠? 네, 표본 편차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S. 이거는 표본에서 표본 편차를 가리킬 때 쓰죠.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상관할 때 나오는 거라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이 시그마에서 2가 생기면요. 시그마 스퀘어 이렇게 돼가지고서 분산을 가리킨다는 거. 그리고 S제곱. 이거는 분산을 또 가리킨다는 거. 이걸 좀 많이 이렇게 좀 암기를 해주시면 나중에 이제 뭐 T테스트라든지 아노바라든지 좀 더 어려운 그 통계 기법을 쓰실 때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